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미학 강좌 한 편이 옵니다. 우연치 않게 이 강의가 구정 특강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조용한 존재의 숲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담론과 예술가입니다. 예술가와 담론. 벌써 65번째 정도 되는 미학 강의인데요. 이미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미학 강좌를 클릭하시면 60개 이상의 강의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은 예술가와 담론이 어떤 관계를 맺고, 또한 담론을 창조하는 자로서, 바깥의 사유를 하는 자로서 예술가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천착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미셸 푸코의 작품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품이 두 개 있는데요. 그게 바로 69년도 지식의 고고 라크게올로지 디 사부아, 그 다음에 70년도에 했던 꼴레주 드 프랑스 취임 강연이죠, 그죠? 로흐트흐 디 디스쿠라고 하는 담론의 질서. 이 두 개를 가장 어려워해요. 그 이유는요, 이 두 작품은 미셸 푸코의 작품들 가운데에서 역사 이야기나 아니면 문화적인 전반에 걸친 삶의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주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미셸 푸코의 사유체계를 그대로 기술한 게 바로 지식의 고고학과 담론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을 알게 되면 미셸 푸코의 사유의 엑기스를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져요. 마치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해집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이 작품을 모르고는 미셸 푸코의 어떤 그 중심적인 사유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특히 지식의 고고학과 담론의 질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지식의 고고학은 초기에 고고학에 대한 어떤 그 사유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 이런 작품들이 익명의 담론을 분석한 지식의 고고학의 어떤 적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지식의 고고학에서 이제 권력과 지식의 연계를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고고학에서 계보학으로 옮겨진 그 출발점이 나타나는 게 담론의 질서예요. 그래서 서문에 보면은 권력과 인간의 욕망이 대화하는 그런 걸로부터 출발해. 처음 접하는 사람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도대체 이게 왜 인간의 욕망과 데지흐와 앵스티티시형 제도를 대화체로 이렇게 묶으면서 담론의 질서의 분석을 시작할까라고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어, 그죠? 이런 것들이 적용된 게 특히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시리즈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후기로 넘어가면서 고고학에서 계보학으로 갔다 그래. 그러니까 이 제네알로지라고 하는 이 계보학의 용어는 당연히 프리드리히 니체의 용어지만은
그 계보학적인 힘 개념, 그죠? 권력 개념, 부부와 사부와 지식 개념, 이게 이제 담론과의 연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식의 고고학에서는 아직 권력과 지식의 연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에요. 이것은 익명의 담론 분석으로서 담론과 엄표들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드러내죠. 예도가 이미 강의를 했죠, 그죠? 그런데 예도는 미셸 푸코의 이 담론의 질서를 공부하다가 예술가의 어떤 그 바깥의 사유가 아주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들 역시도 이 권력 지식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럼에도 끊임없이 담론을 해체하면서 재생산해내는 그런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존재들이 예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미셸 푸코의 초기 박사학위 논문, 초기 작품인 광기의 역사에도 이미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드와 같은 문학가, 그죠? 사드가 이해되기에는 그 작품이 나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야 이제 이해됐는데, 거의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사드의 작품을 연구하지 않은 그러한 프랑스 철학자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정도로 사드는 중요한 거죠. 위치를 차지해요. 푸코뿐만 아니라 락강학에서도 중요하죠, 그죠? 칸트와의 어떤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 심지어 알베르 까미도, 그죠? 반항하는 인간에서 아주 길게 다루지 않는 사람이 없어. 프리드리히 니체, 반 고흐, 그 다음에 루셀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문학가, 그죠? 그의 독특한 광기의 언어, 이런 것들이 이미 초기 작품에 다 나타나. 그 다음에 아르토, 이 아르토의 그 문학세계, 희곡의 세계,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하죠, 그죠? 이건 들레즈한테서도 중요해요. 들레즈가 아르토에 근거하여 의미의 논리에서 무의식의 어떤 감추어진 은폐된 세계를 분열증적으로 연구하잖아, 그죠? 이미 예도가 이런 것들도 강의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광기의 언어를, 여기 도스토예프스키가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도스토예프스키만큼 담론의 질서를 바꿔놓은 그러한 예술가가 있나? 광기의 언어가 그대로 숨쉬고 있는 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이죠, 그죠? 미셸 푸코 역시도 광기의 역사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가 일기를 언급하잖아, 그죠? 근데 담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통하여 이 세계를 사유하고 인식하는 틀과 같은, 무의식적인 틀과 같은 거예요. 의식적인 틀도 되죠, 그죠? 거기로부터 엄표적인 행위를 통하여 말을 하고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부터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의 담론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존재론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게. 푸코의 힘의 존재론, 니체로부터 나온 거죠. 그 힘의 존재론이 바로 담론 개념인 거예요. 주체는 여기에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어. 개인이 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담론에 의해서 개인들은 춤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위대한 개인도 담론을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담론은 어떤 시원이 없어. 기원이 없어. 어떤 하나의 중심도 없어. 단지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들이 그죠. 제도를 통하여 통제되고 또한 재조직되고 선택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그러한 힘의 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 담론에는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예술가들조차도 담론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담론을 파괴하고 새로 창조하는 그런 예술가가 없어. 담론의 힘은 어떻게 보면 전통과 같은 거야. 가다머적으로 보면. 그 힘으로부터 벗어난 자도 없고 그 안에서 다 노는 거야. 그런데 예술가는 또 다른 말로 이걸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들이. 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연성과 사건이에요. 담론은 언제든 스스로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법칙과 같은 거예요. 담론의 질서에서 미셸 푸코가 직접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말해진 어떤 사물성의 사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셸 푸코의 이 담론 개념이 어떻게 보면 가다머의 전통론의 개념과 아주 다르고 뭔가 훨씬 더 이 사회의 권력 관계를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만은 크게 다른 게 없어. 모든 예술가들은 이 담론으로부터 사유를 하고 예술 활동을 해. 시를 쓰고 조각을 그리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그래서 담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가 없어. 그러나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게 바로 예술가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셸 푸코는 담론의 질서 서문에서 그죠? 인간의 욕망과 제도를 서로 대화하도록 하는데요. 인간의 욕망은 이 담론에 대하여 불안해.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해. 그 이유는 담론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담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 걸 두려워하는. 그래서 담론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해. 인간의 욕망. 심지어 이 담론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기를 원해. 그러면서도 또 다른 욕망은 이 담론 안에서 뭔가 힘이 움직이는 대로 파도에 이렇게 실려가듯이 담론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여 담론이 원하는 대로 실려가기를 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의 욕망, 주체는 언제나
이 담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담론에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주체가 되려고 하지 않아. 그냥 거기에 실려가 버려. 담론의 힘의 움직임에 따라서 춤추는,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그 이유는 담론은 우연적인 어떤 사건에 의하여 스스로 계속해서 증식해가고 변화해가고 재조직해가고 선택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변형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담론, 스포츠의 세계에서의 담론, 예술가의 세계에서의 담론, 철학계의 담론, 그죠? 언론계의 담론, 의학계의 담론, 모든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의 담론이 끊임없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또한 사라지고, 이건 우연한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간은 이 담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 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담론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두려워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담론에 의하여 자기가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면서 그 힘에 의하여 자기가 조직되기를 또 원해. 그 이유는 담론이 자기를 해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 그런데 이 담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도는 이 개인의 욕망과는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 그 이유는 담론의 우연적인 특징과 사건적인 특징 때문에, 그죠? 이것이 자기 통제로부터 벗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담론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 그래서 제도는 개인의 욕망에게 이렇게 말해. 너가 담론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이 제도가 담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의 연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가 담론 안에서 엄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 푸코 사유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예술가들도 또한 이 담론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예술 세계가 또한 펼쳐질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법의 질서를 통하여 제도는, 그죠, 담론을 통제해. 그래서 개인의 욕망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담론의 질서 안에서 엄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술가라면 예술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잘 조직하고 위험한 불순물과 물질성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개인들이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들을 잘 정비해 놨어. 그게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개인의 욕망에게 너가 두려워하지 않게끔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게 법과 질서입니다. 낙강의 상징계가 생각나죠. 담론이 확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과 제도가 서로 대화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체계화하는지를 이제 분석해 들어가. 그게 이제 배제의 절차인 거죠. 그죠? 금지하고, 그 다음에 또 분할하여 거부하게 만들고, 광기는 안 돼. 너는 꺼져. 이성적인 것만이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개인들로 하여금 바깥으로 밀어내게 만들어. 거부하게 만들어. 세 번째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여, 그죠? 진실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절차가 바로 위대한 저자들과, 그 다음에 주석 작업과 학문분과를 통하여 이 배제의 절차, 이 내적 절차죠, 그죠? 절차를 더욱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권력을 개인에게 주고 영광스럽게 만들면서 개인의 불안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재조직하고 선택하고 생략하고 때로는 새로운 변신을 통하여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지 오늘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예술가, 사드, 니체, 반 고흐, 아르토, 루셀, 바따이, 블랑쇼, 푸코가 바깥의 사유로서 연구했던 이 모든 예술가들, 그죠? 이 모든 위대한 예술을 했던 도스토예프스키, 이런 모든 광기의 어떤 배제된 곳에서 담론에서 진리로 통용되었던 것을 뒤집고, 그죠? 광기의 바깥에서 사유했던 자들, 이들이 예술가인 거예요. 그 예술가는 광기에,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도가 담론의 힘을 통제하면서 권력을 갖고 개인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학문분과와 저자와 주석을 활용하여 이게 진리다, 베리떼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예술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한쪽 발은 담론의 통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고민하는 거야. 담론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위대한 예술가는 한쪽 발은 담론의 통제 안에 있어. 법과 질서를 벗어난 자가 있나요? 상징계를 벗어날 수 있나? 아니.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걸 벗어나 있는 자예요. 그게 법과 질서가 통용하는, 안에서 통용되는 그 진리 개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수하면서 살아. 예술가들도 또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힘을 싣고 제도가 만들잖아. 그 안에서 다 살아가요. 그런데 예술가는 또한 이 경계에서 이 담론의 힘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그래서 예술가는 위대한 거예요. 담론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정확하게 보고, 그 힘의 이동의 어떤 특징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죠? 자기가 속해 있던 시대의 진리로 통용되었던 것을 뒤집어 사유하면서 그 진리를 해체하고 새로운 담론을 창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론 안에는 여러 개의 엄표들이 있잖아, 그죠?
숨은 음표가 있고 드러난 음표들이 있고, 담론은 하나가 아니야. 수천 수만 개의 담론들이 모여서 힘의 장을 형성하잖아.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게 진리다 라고 담론에서 말하는 것을 예술가는 결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제도가 권력을 통하여 지식과 연계하면서 만들어 놓은 임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거예요. 니체가 말한 거랑 같은 거예요. 진리는 뭐냐? 환상이에요. 진리는 언제든지 배제를 통하여 뭐야? 자기의 힘을 확증해. 그러나 새로운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시대에 통용되는 그 진리는 거죠. 언제나 내적으로는 학문분과와 위대한 저자들의 어떤 작품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재해석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풍부한 주석,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진리를 확정해요. 근데 위대한 예술가들은 결코 여기에 굴복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그랬다 그러면 그는 전통과 담론의 질서에 복속된 것에 만족한 자들이에요. 그랬다 그러면 어떤 예술가도 자기의 위대한 예술을 창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는 언제나 담론이 생산되는 경계에서 일반인들보다 앞서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금기는 거죠. 금기는 예술가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예술 세계를 하는 것. 그러니 이 금기를 깨고 끊임없이 넘어서면서 새로운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야, 예술가. 여러분들 봐봐. 이성의 시대에 광기를 제도가 그죠? 바깥으로 밀어내잖아. 응? 그러면서 광기를 비정상적인 거라고 규정하고,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금기시하고 거짓이고, 모든 학문 분과와 위대한 비평가들을 동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병적인 거고, 그래서 피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 배제된 것, 바깥으로 밀려난 것을 사유해서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까지도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던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와 담론이, 그죠? 권력을 통하여 바깥으로 밀어냈던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담론이 힘을 발휘했는지,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기만하게 만들었는지, 오히려 그것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건데,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출발점에 놓여 있는 것. 인간의 본능과 충동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것을 은폐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의 어떤 가장 근본적이고 그러나 사회에서는 금기시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예술 작품을 통하여 승화시킨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는 고독한 거예요. 예술가는 언제나 한쪽 발은 담론의 질서에 충실하게 담그고 있지만 다른 발은 거기서 바깥에 나와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문 분과와 어떤 권위를 통하여 어떤 전문가들의 집단을 통해서 진리로 통용되고 승인된 것들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존 질서의 담론의 권력을 향하여 뻑큐를 날릴 수 있는 자들이 예술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승인한, 거짓으로 비정상으로 밀어낸 그런 것들을 깊이 사유함으로써, 그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예술성을 창조해내는 게 예술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의 능력은 전복이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담론은 결코 연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쫙 기원이 있고, 이것도 니체가 가르쳐 준 거지. 도덕의 계보 이 논문에 나와요. 기원이 있어서 어떤 기원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다 이런 게 없는 거야. 모든 담론의 어떤 움직임 안에는 불연속적인 게 있는 거고, 그 다음 전복시키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외부로 향해 있어. 그래서 담론이 무서운 건 언제나 스스로 증식해.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바깥의 사유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힘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담론의 질서가 부여해주는 권력을 예술가에게 줌으로써, 그죠? 거기에 춤추도록. 예술가가 아니죠. 그래서 담론에 충실한 종이 돼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자기의 예술성은 팔아먹고, 그죠? 바깥의 사유는커녕 내부의 절차에 충실하게 해서 거기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이런 예술가들 두 부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자들은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러서 안주하면서 담론이 주는 영광에 빠져서 명예와 권력을 취하고 자기 예술성을 팔아먹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담론의 질서에 충실한 종이냐, 예술 행위는 하지만 예술가적 정신은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시대를 앞서가는 아방가르드적인 것, 제도가 금기해 놓은 것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도덕주의자,
이런 자들은 예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뭐예요? 무의식의 놀이개로서 다 살아가는데 상징계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술가들은 이 상징계가 정해놓은 제도의 어떤 권력, 그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술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담론의 창조 역시도 상당히 단조롭고, 인류 역사는 뭔가 재미없는 그런 덩어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술이 위대한. 금기 누가 정한 거냐,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 금기를 정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떤 권력이 분할하여 이거는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다 라고 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특정 대상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지. 왜 이게 진리인지.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예요? 진리라는 그 개념 자체를 우습게 보는 자들. 그게 진리로 왜 통용될까? 그 밑을 사유하는 자들인 거야. 그죠? 그래서 권력이 주는 영광을 뭐야? 기쁘게 거부할 수 있는. 오히려 그 권력이 온갖 지식을 동원하여서 진리로 통용되게 만든 것에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키는 게 예술가. 그래서 그들은 바깥을 다 산 자들이에요. 밭다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질서에 충실한 자들은 뭐예요? 결코 위반도 없고 한계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상징계의 질서는 에로티즘을 거부하잖아. 그리고 우리의 주의상스와 더불어 묶여져 있는 종교적 성스러움조차도 거부합니다. 왜? 그것은 밤의 세계에 놓여있는, 어떻게 보면 광기의 영역.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낮을 통제하는. 그래서 위반이 없으면 한계도 없어. 그죠? 한계를 정하는 이유는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이게 밭다이의 어떤 사유의 에로티즘에서 나타나는 변증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계 안에서 적절한 힘을 얻고 영광을 얻어서 위대한 예술가로 통용되는 자들.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죠. 타협한 거지. 그러나 시대를 대표했던 그러한 예술성들은, 그죠? 이러한 정해놓은 그 한계를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담론의 질서에 굴복하여 거기로부터 권력과 영광을 얻고 멈추는 이런 자들은 대가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진리로 통용되었던 담론의 질서로부터 언제나 벗어나려고 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품을 통하여 충격을 주고 주체들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진리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술가. 그러면 또 다른 시대가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진리에 통용된 것들은 또 사라져. 또 다른 기법이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본주의는요. 이런 예술성, 이런 철학적인 위대한 것들을 다 포섭합니다. 이게 이제 담론의 권력이 무서운 거야. 다 포섭해서 그래 우리가 틀렸어 그러면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면 또 스스로 증식해서 변화해가. 그리고 그것을 제도로 또 만들어버려. 그러면 예술가들은 또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면 또 그거로부터 거리두기를 통하여 담론을 바깥으로 또 확장하고. 그래서 예술은 언제나 경계에 서 있는 것이고 언제나 아방가르드적이지 않는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와 전복을 통하여, 그죠? 전복을 해야 창조가 나오는 거 아니야. 통하여 권력과 제도가 정해놓은 그 한계선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자들이 예술가. 그러면 담론의 권력이 또 제도를 통하여 이것을 또 포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계에서 언제나 한쪽 발을 개인의 주체로서 담론의 이 엄청난 힘에 굴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모든 예술가들 역시도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길을 향하여 기존에 있었던 진리 개념을 끊임없이 넘어서고 해체해가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예술가인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고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술가들. 특정 시대가 낮으로 정해놓은 그 진리를 언제나 그 바깥에서 사유함으로써 해체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술가인 거예요. 그럼 담론이 뭐 보통 힘을 가졌어? 그러면 또 다시 그것을 포섭해서 또 자기 안에 진리 담론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또 새로운 예술가들이 나타나서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담론은 제도와 권력을 통하여 통제되고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증식되고 변화되고 또 다른 것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여기에 예술가는 언제나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이다. 재밌었죠, 여러분? 이제 담론의 질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사유하다가 나온 예도의 미학강좌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얘도 이제 물러갑니다. 건강한 추석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